여러분이 만약 다음 생에 중세나 근세 유럽에서 태어난다면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될지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왕족이나 귀족 또는 멋진 갑옷을 입은 기사가 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세의 인구 구조를 감안해 보면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아마도 부모님의 직업을 이어받아 농부, 제빵사, 목수 혹은 집사 등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 부모님의 직업을 원치 않는다면 직접 직업을 고를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지금부터 소개할 7가지 직업만큼은 절대 선택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직업들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힘들고 위험하며 끔찍한 후유증까지 남기는 직업들이기 때문입니다. 요즘같이 섬유산업이 발달하지 않았던 중세, 가죽은 각종 의류 제작의 필수적인 소재였습니다. 따라서 가죽을 다루고 가공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는데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소문에 여러분은 이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곧 큰 후회를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먼저 여러분이 할 일은 도살장에서 소, 양, 염소, 돼지 등 가축의 가죽을 받아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받아온 가죽에는 뿔이나 발굽이 붙어 있기도 하며 피로 얼룩져 있기 때문에 먼저 우물이나 강에서 깨끗이 세척을 해야 합니다. 세척이 끝나면 털을 제거하기 위해 모아둔 소변통에 가죽을 며칠 동안 담가 부드럽게 만들고 털을 쉽게 벗겨낼 수 있도록 합니다. 때로는 털이 소변통에서 썩도록 방치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석회수 또는 잿물을 사용하는 방법이 개발될 때까지는 소변과 가죽에 부패되는 냄새를 견디며 작업해야 했습니다. 털이 부패되거나 부드러워지면 가죽을 나무로 된 평상에 펼쳐놓고 털과 잔여물을 꼼꼼히 제거합니다. 이제 털이 정리된 가죽은 태닝, 즉 무드질 과정을 거칩니다. 부패를 방지하고 내구성과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 참나무나 밤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용액에 몇 주에서 몇 달 동안 담가둡니다. 이 과정에서도 소변이 사용되었고 더 부드럽고 유연한 가죽을 만들기 위해 동물성 지방을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태닝이 끝난 가죽은 천천히 건조시키는데 가죽이 딱딱하게 굳지 않도록 손으로 계속 문질러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몇 달 동안 이 과정을 거치면서 지독한 냄새와 독한 액체, 그리고 열악한 작업 환경에 질려버립니다. 게다가 동료 세공인들이 여전히 가난하게 사는 모습을 보며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죽 가공의 다음 단계인 염색과 방수 처리 과정을 배우기도 전에 결국 이 직업을 포기하고 친구와 함께 거머리를 잡으러 떠납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은 거머리를 잡기 위해 항아리, 막대기, 칼과 그리고 붕대를 챙겨서 인근 습지대로 향합니다. 중세, 특히 18에서 19세기 유럽에서 거머리는 치료와 수술에 널리 사용되었기 때문에 거머리는 잡는 대로 매우 잘 팔렸습니다. 당시 유행하던 치료법 중 하나가 사혈요법이었는데 몸에서 나쁜 피를 빼내면 질병이 낫는다고 여겼기 때문에 피를 빼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거머리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발을 벗고 늪속에 들어가 거머리가 다리에 달라붙기를 기다립니다. 거머리가 사람의 체온과 혈액을 감지하면 피부에 붙어 흡혈을 시작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 거머리가 충분히 부풀어 오르면 이를 조심스럽게 떼어내어 가져간 항아리에 담는 작업을 합니다. 일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가축을 미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거머리 채집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극빈층이고 설령 한두 마리 있다 해도 소중한 재산인 가축 대신 자신의 다리를 이용하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단순히 불편한 것을 넘어 매우 위험했습니다. 거머리를 잡는 과정에서 과도한 출혈로 빈혈에 걸리거나 상처를 통해 각종 감염에 시달리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늪지의 습기와 더불어 심각한 저체온증 위험도 항상 존재했습니다. 한동안 거머리 채집을 하던 여러분은 어느 날 추운 날씨 속에서 동료가 저체온증으로 쓰러지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 모습에 큰 충격을 받은 여러분은 이 위험하고 고된 일을 그만두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더 안전한 일자리를 찾아 또다시 떠나게 됩니다. 1348년 유럽을 강타한 흑사병은 단 2년 만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앗아갔습니다. 거리와 집안 곳곳에서 쌓여가는 시신들은 도시를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이런 끔찍한 혼란 속에서 누구도 맡고 싶지 않았던 한 직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흑사병 매장자들이었습니다. 흑사병 매장자들은 전염병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시신을 수습하고 도시 외곽의 집단 매장지로 옮겨 묻는 일을 맡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흑사병이 나쁜 공기로 전염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매장자들은 극도로 위험한 환경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용감한 당신은 중세에서 사귄 친구 한 명이 이 일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일을 시작합니다. 당신의 하루는 친구와 함께 커다란 수레를 끌며 거리와 가정에서 방치된 시신을 모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모은 시신들은 도시 외곽에 있는 플레이그 핏이라 불리는 거대한 구덩이에 묻습니다. 때로는 전염을 막기 위해 시신을 태우기도 했습니다.
시신이 부패하며 퍼지는 악취와 전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석회가루를 뿌리거나 천으로 감싸는 작업도 필수였습니다. 가끔은 죽은 자의 탐색자, Seeker of the Dead라고 불리는 노파와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죽은 이들의 집을 찾아내고 시신을 확인하며 돈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임무에는 사망자의 귀중품이나 유언장을 확인하기 위해 시신을 뒤지는 일도 포함되었습니다. 전염되지 않기 위해 당신은 온몸을 긴 옷으로 감싸고 얼굴에는 천으로 코와 입을 가린 채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후대에 등장한 흑사병 의사의 불이형 마스크는 바로 이러한 작업 방식에서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심스러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같이 일하던 친구가 결국 흑사병에 감염되어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그러던 중 당신은 이 일로 돈을 벌었다는 친구가 사실은 사망자들의 귀금속을 훔쳐 돈을 모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양심의 가책과 전염의 공포로 가득 찬 당신은 더 이상 이 일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던 중 거리 곳곳에서 집집마다 솟아있는 굴뚝을 보고 굴뚝 청소부가 되어보기로 합니다. 중세시대부터 굴뚝은 유럽 도시의 필수적인 구조물이었습니다. 난방과 요리를 위해 사용된 벽난로는 연기를 내보낼 통로가 필요했고 굴뚝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연료로 사용된 나무와 석탄은 굴뚝 내부에 타르와 재를 점점 쌓이게 만들어 결국 화재 위험을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직업이 바로 굴뚝 청소부였습니다. 당신은 10살 남짓한 한 아이와 함께 굴뚝 청소를 위해 한 가정을 방문합니다. 집주인은 당신을 의아하게 바라보았으나 개의치 않고 일을 시작합니다. 굴뚝은 비조받고 오로지 손과 무릎만으로 굴뚝 안쪽을 기어오르며 타르와 재를 긁어내야 합니다. 장갑이나 보호구도 없고 맨손으로 작업을 해야 했기 때문에 손바닥과 무릎은 곧 피가 흐릅니다. 그 흐름과 먼지, 타르는 숨을 쉴 때마다 폐에 깊숙이 들어와 호흡이 가빠오며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지금은 겨울이라 그나마 견딜 수 있지만 만약 여름이었다면 불과 몇 분 만에 굴뚝 안의 뜨거운 열기와 타르 냄새에 질식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굴뚝을 반도 오르지 못해 당신의 몸이 좁은 굴뚝벽에 끼었고 한참을 애쓴 끝에 간신히 빠져나옵니다. 왜 이런 일을 어린아이들이 맡는지 이제야 이해가 갑니다. 주로 고아, 극빈자 그리고 부모의 빚을 갚기 위해 팔려온 어린아이들이 주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체구가 작아 좁은 굴뚝을 통과할 수 있었기에 어른 대신 이 위험한 작업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끔찍했습니다. 아이들은 굴뚝 안에서 질식하거나 추락해 목숨을 잃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하루 종일 그 흐름과 타르에 노출된 아이들은 심각한 호흡기 질환에 시달렸으며 피부에는 굴뚝 청소부 암이라고 불리는 각종 종양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는 타르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사람들이 겪는 흔한 질병이었습니다. 이 가혹한 노동에 대한 비판과 아이들의 고통이 점차 사회적 논의로 이어지면서 1840년에 영국에서는 10세 미만의 아이들이 굴뚝 청소부로 일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수많은 아이들은 굴뚝 안에서 희생되어야 했습니다. 굴뚝 청소를 포기한 당신은 이번에는 지독한 냄새가 몸에 배어있는 어느 공파머의 얘기를 듣기로 합니다. 매우 큰 저택이나 성을 제외하고 중세시대 대부분의 주택에 실내 화장실이 없었기 때문에 대신 요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사용 후에는 그 내용물을 거리로 던져버렸기 때문에 거리는 악취와 오물로 가득 찼고 도시 환경은 매우 불결했습니다. 과학적인 지식은 부족했지만 이러한 오물이 전염병을 퍼뜨린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중세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를 치워야 했습니다. 비가 와서 씻겨 내려가기를 기다릴 수만은 없었기 때문에 이를 치우는 사람들이 필요했고 이들은 속어로 공파머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거리의 공공화장실이나 오수구덩이에 쌓인 오물을 파내고 제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작업은 주로 밤에 이루어졌고 수거된 오물은 도시 성벽 밖으로 운반되었습니다. 당신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 친구는 어린 소년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고 있었는데 소년들은 무거운 통에 오물을 가득 담아 나르며 때로는 인근 농장에 돈을 받고 그것을 비료로 뿌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독성가스가 발생하는 오수구덩이는 질식사고가 빈번했고 감염 위험도 높았습니다. 실제로 1325년 리처드 레이커라는 공파머가 오수구덩이에 빠져 익사했다는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 일의 대가로 하루에 6펜스를 벌 수 있었는데 이는 일반 노동자의 일주일치 급료에 해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가 고용한 어린 소년들에게는 얼마나 돈을 지급했는지는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이 냄새나는 친구의 얘기를 듣던 당신은 문득 멀리서 들려오는 군중들의 함성과 시끄러운 소리에 고개를 돌립니다. 광장 한가운데 공개 처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건장한 사내가 상의를 벗은 채 검게 그을린 근육질의 몸을 드러내고 서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커다란 도끼가 들려 있습니다. 사내는 긴장감 속에서 군중을 가로지르며 무언가를 준비하는 듯합니다. 당신은 그의 모습과 군중의 함성 사이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이 냄새나는 친구의 세계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장면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군중에 가려 사형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처형 집행인이 군중 앞에서 도끼를 높이 치켜드는 장면은 등골이 서늘해질 만큼 오싹했습니다. 도끼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동안 당신 옆에 서 있던 공파머가 처형과 사형 집행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형은 교수형, 참수형, 화형, 박휘형, 돌팔매질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처형 방식은 지역의 법과 관습 그리고 죄목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사형 집행인, 즉 익스큐셔너는 단순히 처형을 집행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죄수에게 자백을 받거나 공범을 가려내기 위해 고문을 해야 했고 처형 후 시신을 공개적으로 전시하거나 소각하는 등의 후속 작업도 그의 몫이었습니다. 사형 집행인, 특히 참수형을 집행하는 경우 단순히 힘만 쓰여서는 안 되고 칼이나 도끼를 능숙하게 다루어 한 번에 정확한 처형을 하는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실패할 경우 처형 과정이 길어지며 군중의 분노와 죄수의 고통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육체적인 힘도 필요했지만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힘만 세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 직업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형 집행인들은 종교적 죄책감과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고통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공파머의 아버지 역시 사형 집행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사형 집행인이 대를 이어 가업처럼 직업을 물려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견디기 어려운 심리적 고통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공파머는 아버지의 뒤를 잇는 대신 우물을 치우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공개 처형을 보는 것조차 견디기 어려웠던 그는 처형장의 소음에서 멀리 도망치듯 자리를 떠납니다. 처형이 이처럼 잔혹하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던 시대는 18세기 프랑스 혁명 이후 기요틴의 발명으로 변화를 맞이합니다. 기요틴은 처형 과정을 신속하고 덜 고통스럽게 만들어 보다 인도적인 방법으로 여겨졌습니다. 이후 19세기 후반에 들어 사형은 점차 비공개적이고 절차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참수형을 집행하는 처형인의 역할도 역사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도끼가 한 번 더 공기를 가르는 소리와 함께 군중들의 함성이 높아지자 당신은 무거운 마음으로 이 광경에서 눈을 돌립니다. 잔인한 공개 처형의 잔상을 떨쳐내기 위해 당신은 교회로 발길을 돌립니다. 한적한 길을 따라 어느 제분소를 지날 무렵 죄수들이 커다란 스레드밀 위에서 한 발 한 발 무겁게 걷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따가운 오후의 햇살 아래 그들의 얼굴에는 지친 표정이 역력했으며 너무나 탈진한 나머지 흘릴 땀조차 말라버린 듯했습니다. 이들은 보다 가벼운 범죄를 지은 죄수들로 형벌을 위해 스레드밀로 보내진 사람들입니다. 1818년 영국의 윌리엄 큐빗이 발명한 이 장치는 죄수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위에서 걷도록 하며 돌아가는 바퀴는 제분소에 곡물을 가는 데 사용하거나 또는 물을 끌어올리는 펌프로 사용되었습니다. 죄수에게 형벌을 가하는 동시에 노동력을 생산적인 수단으로 이용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 것이었습니다. 스레드밀의 일상은 극한의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죄수들은 하루 평균 6시간에서 10시간 동안 끝없이 돌아가는 바퀴 위를 걸어야 했으며 이는 2000m에서 4000m의 산을 오르는 것과 같은 노동량이었습니다. 이 끊임없는 노동은 심각한 신체적 고통을 초래했습니다. 발목과 무릎, 허리는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만성 부상을 입기 쉬웠으며 충분한 휴식 없이 장시간 작업을 지속하다가 탈진하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가혹함은 교도관의 엄격한 감시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죄수들에게는 잠시라도 쉴 틈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19세기 후반이 되어서야 스레드밀 형벌은 지나치게 잔혹하다는 비판을 받았고 새로운 교정 방식들이 이를 대체했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오늘날 헬스장에서 사용되는 러닝머신의 영어 이름 스레드밀은 바로 이 장치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제는 건강과 체력을 기르기 위한 장비가 되었지만 과거 이 이름이 죄수들에게 의미했던 것은 단순한 고통과 절망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반복되는 고통 속에서 자신의 시간을 갚아나가며 육체적 정신적으로 갇혀 있었습니다. 스레드밀 위에서 천천히 그러나 끝없이 걸어야 했던 그들의 모습은 당신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중세시대의 끔찍한 직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각각의 직업이 담고 있는 고통과 비극을 떠올리며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견뎌냈는지 상상해보는 것만으로도 아찔합니다.
여러분은 이 중 어떤 직업이 가장 끔찍하게 느껴졌나요? 고통과 위험이 일상이었던 그 시대의 삶을 되돌아보며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안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인간적인 존중과 안전한 직업 환경은 과거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며 그들의 희생과 고통 위에서 세워졌습니다. 과거에 그들이 남긴 흔적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은 우리가 그들의 삶에 진 빚을 조금이라도 갚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